죽은 건 사돈인데 거길 내가 왜 가? 장모 죽었으니 1억 빚도 끝난 거잖아. 만삭인 저 대신 제사 음식을 해오시다 빗길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 이 악마들은 엄마의 천륜을 짓밟고 돈 1억을 배신과 함께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엄마가 남긴 비밀 서류 한 장이 뻔뻔한 생일상을 어떻게 지옥으로 엎어버릴지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새로 이사한 시댁 거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68번째 생일상이자 새 아파트 집들이를 겸한 자리였죠. 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 좋기 7명은 되는 친척들이 거실 소파와 주방을 오가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큼직한 교자상이 펼쳐져 있었지만 정작상 위는 아직 휑한 편이었어요. 생일 케이크 한 판과 과일 접시, 샴페인 한 병과 시누이가 사왔다는 떡 몇 접시가 전부였죠. 본상은 제가 와서 차리기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형님, 이 집 정말 잘 뽑으셨네. 로열층의 조망까지 기가 막혀요. 어머머 그러게. 우리 아들이 효자라서 어찌나 효도를 해대는지 몰라. 시어머니는 과일 접시를 매만지며 입꼬리를 한껏 올리고 계셨습니다. 그 웃음이 유난히 크게 울리던 순간 저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상복을 채 벗지도 못한 검은 원피스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싼 채 거실 한복판까지 걸어 들어가는 저를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다스 풀어지더라고요. 어머, 우리 며느리 이제야 오네. 친정일 다 봤으면 얼른 앞치마부터 둘러. 사람들 배고파 죽겠다 그러신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자상 앞에 가만히 서서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뱃속의 아이가 세차게 요동을 쳤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지는 모양이었죠. 얘 안 들리니? 미역국은 끓여다 놨으니까 데우기만 하면 돼. 전이랑 갈비만 얼른 좀 올려라. 시어머니가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새로 맞춘 이탈리아제 소파, 벽에 걸린 큼직한 풍경화. 그 모든 것이 제 눈에는 한 글자로만 보였답니다. 1억. 우리 엄마의 1억. 어머님. 목이 바짝 말라붙어 침을 한번 삼켜야 했어요. 응? 이 집 누구 돈으로 잔금 치르셨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셨습니다. 얘가 갑자기 뭔 소리야. 사람들 앞에서 이 집 우리 엄마가 1억 보태서 잔금 치르신 집 맞잖아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시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교자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받는 생일상이 이거네요. 우리 엄마 핏값으로 산 이 집에서 미역국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세요? 저는 교자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그대로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상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옆으로 쓰러졌어요. 케이크가 바닥에 풀썩 떨어지고 샴페인 병이 대리석 바닥을 구르며 쨍그랑 깨졌습니다. 시누이가 사온 떡 접시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친척들의 비명이 거실을 가득 메웠어요. 이 상은요. 지옥에나 가서 받으세요.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던 순간 35평생 꾹꾹 눌러 참아왔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남편과는 같은 회사 입사 동기로 만났어요.
대기업 홍보팀에서 저는 카피를 쓰고 남편은 옆부서 기획팀에서 보고서를 만들었죠. 그 사람은 착실한 편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고 여자 관계가 복잡하지도 않고 제 말을 곧잘 들어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결혼 전까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나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연애 2년 차 되던 겨울, 남편은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죠. 뜨거운 커피잔을 쥔 손이 살짝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결혼할까봐. 그 회사 동기, 저번에 데리고 왔던 총각? 응. 엄마가 보기엔 어땠어?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의 숨소리가 한참 동안 들렸습니다. 한숨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사람은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 근데 집안이 시어머니 될 분이 꽤 까다로워 보이던데. 엄마 사람이 좋으면 됐지 뭐. 그래. 네가 좋다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전셋집은 엄마가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전셋집 하나를 턱하니 내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우리 엄마는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시장통에서 국수를 삶으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와 오빠를 혼자 키우시면서 단 하루도 장사를 쉬신 적이 없었죠. 여름에는 땀띠가 목덜미까지 번지도록 뜨거운 육수 앞에 서 계셨고 겨울에는 손끝이 터져 피가 배도록 국수 반죽을 치대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하루같이 일하신 엄마는 시장 안쪽에 작은 2층 건물까지 올리셨어요. 1층은 국수집, 2층은 월세를 놓는 소박한 건물이었지만 엄마에게는 평생의 훈장 같은 거였답니다. 내 새끼 시집 가는데 전세 하나 못 해주면 그게 어디 엄마니? 엄마는 그 말을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인 손바닥이 제 손등을 감싸던 그 촉감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 날 친정 쪽 하객은 엄마와 세무사로 일하던 친정 오빠 그리고 시장 상인 몇 분이 전부였어요. 반면 시댁 쪽은 화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값비싼 한복을 몇 벌씩 바꿔 입으셨고 친척들도 온통 명품 가방에 보석으로 치장한 분들 뿐이었죠. 사돈,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의 손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국물에 댄 자국을 힐끗 내려다보시더니 내밀던 손을 슬쩍 뒤로 빼셨어요. 네네. 사부인께서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악수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으셨죠. 엄마는 괜찮다는 듯 환하게 웃으셨지만 저는 그때 속이 조금 쓰렸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일 뿐이라는 건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저를 은근하게 깔보기 시작하셨어요. 예, 너희 친정은 뭐 대단한 집안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호강하는 거 알지? 어머님, 저희 엄마도 열심히 사셨어요. 국수 장사? 그게 뭐 자랑이라고. 얘는 참.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엄마의 국수 장사를 비아냥거리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속이 뒤집혔지만 꾹 참았답니다. 집안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엄마한테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마음 아파하실까 봐요. 그런데 엄마는 이미 다 아셨던 모양입니다. 한 번은 엄마 가게에 들렀을 때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딸, 시집살이 힘들면 엄마한테 다 말해야 돼. 엄마, 난 진짜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엄마는 국수 한 그릇을 말아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뜨끈한 국물 위로 송송 썬 파가 동동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결국 국수를 다 먹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말았죠. 엄마, 나 진짜 괜찮다니까. 걱정 마. 엄마는 그런 저를 말없이 한참 동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제 평생 가장 따뜻한 위안이었어요. 그날 시장 가게를 나서며 저는 엄마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도 앞치마를 두른 채 가게 앞까지 나오셔서 제가 안 보일 때까지 하염없이 손을 흔드셨어요. 그게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본 마지막 날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리고 제가 까맣게 몰랐던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 몰래 엄마 가게를 찾아와 눈물을 쥐어짜던 남편의 추악한 얼굴 말입니다. 시댁이 지금의 이 로열 층세 아파트로 이사하기 한 달 전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잔금이 1억이나 모자라다며 앓는 소리를 해댔죠. 사돈어른 돈 많으시잖니. 국수 팔아서 현금 뭉치로 쌓아두셨다며. 네가 가서 장모님한테 슬쩍 말씀 좀 드려봐라. 시어머니는 남편을 달달 볶아 제 눈을 피해 우리 엄마를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장모님, 집사람 알면 저 이혼당합니다. 어머니 잔금이 모자라서 당장 길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찌질하게 고개를 숙이는 사위의 모습에 우리 엄마는 덜컥 그 큰 돈을 내어주셨습니다. 행여나 자기 딸이 시어머니에게 돈 없다고 구박이라도 받을까 봐서요. 제게는 평생 비밀로 하자는 약속과 함께 남편의 지장이 찍힌 차용증 한 장만 달랑받은 채로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장모만 입을 다물면 그 돈은 영원히 자기들 것이 될 거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그 1억의 차용증이 친정 오빠의 금고 속에 고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엔 그런 대로 흘러갔어요. 엄마가 얻어주신 전셋집에서 남편과 단둘이 지내는 일상은 제법 아늑했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장을 보고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다가 잠이 드는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었죠.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정확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결혼하고 반년쯤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급하다며 저희 부부를 호출하셨죠.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으신 채로 손짓을 하셨습니다. 어서 와라. 며느라, 얼른 따뜻한 커피 좀 타와라. 저기 비싼 원두새로 산 거 있다. 남편이 먼저 소파에 앉았고 저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두런두런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면서 시누이가 쇼핑백을 잔뜩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 나왔어. 밖이 왜 이렇게 더워? 어이구, 우리 막내 공주님 오셨네. 저기 오빠랑 새언니도 와 있다. 얼른 인사해라.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어린 33이었어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한다고 했는데 월급 대부분은 자기 명품 가방 사는데 쓰고 생활비는 시어머니한테 받아 쓰는 막내였답니다. 그날도 쇼핑백 3개를 들고 와서는 소파에 툭 던져놓으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엄마, 이거 봐. 이번에 새로 나온 가방인데 한정판이라 겨우 구했잖아. 진짜 예쁘지? 얘는 또 샀어? 이번 달에만 벌써 가방이 몇 개째니. 돈 좀 아껴 써라. 엄마, 나 곧 의사한테 시집 갈 건데 이 정도 품위 유지는 기본이지. 시누이는 저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사근사근하던지 처음 보는 사람이면
꼼짝없이 속을 만한 얼굴이었습니다. 올케 언니, 여기 앉으세요. 저 드릴 말씀 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소파 끝에 엉거주춤 앉았어요. 신우이는 제 팔짱을 끼고 몸을 살짝 기대며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저 드디어 날 잡고 결혼해요. 어머, 정말요? 축하해요, 아가씨. 네. 그런데 언니, 우리 신랑 될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잘 아시죠? 네. 의사 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신우이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마치 그 한마디를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신랑 강남에서 번듯하게 개업 준비 중이거든요. 시아버님 되실 분도 엄청 큰 병원 원장님이시고요. 언니, 제가 의사 사모님 되면요. 언니네도 우리 신랑 덕 다 보고 사는 거예요. 아시죠? 덕이라니요? 무슨 덕을 본다는 거예요? 신우이는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새초롬하게 웃었어요. 아이, 언니도 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예를 들어서 언니 나중에 아기 낳고 아픈 데 있을 때마다 우리 신랑 병원 가서 공짜로 진료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살면서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남들은 비싼 돈 주고도 원장님 특진 못 받는 거라니까요. 저는 슬쩍 웃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 했죠. 그런데 신우이의 본론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언니, 사실 저 올케 언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편하게 말해봐요. 제 결혼 선물 말이에요. 언니가 우리 집에 하나뿐인 올케잖아요. 예쁜 막내 신우이 좋은 데로 시집 가는데 뭐라도 크게 하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하죠.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요? 신우이는 몸을 비비꼬더니 제 귓가에 대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이 참, 냉장고 같은 거 말고요. 언니, 저 세단 하나만 쫙 뽑아주세요. 기왕이면 독일 외제차로요. 제 시댁 될 집이 워낙 부자들이라 사모님들이 다 외제차 굴리는 동네거든요. 국산 소형차 타고 다니면 제가 거기서 기죽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네. 저는 커피잔을 쥔 손이 흔들렸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차를 사달라고요? 어머, 언니 친정 엄마 시장에서 꽤 큰 건물 주시잖아요. 다달이 월세 꼬박꼬박 나오는 거 꽤 되지 않아요? 게다가 언니도 대기업 다니시는데 차 한 대 정도는 쿨하게 뽑아주실 수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신랑이 다 갚아드릴게요. 언니 늙어서 병원비 굳는다고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 아가씨가 지금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결혼 선물로 외제차라니, 그것도 신우이가 올케에게 요구하는 선물이라니요.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남편 쪽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커피를 홀짝이며 딴청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가씨, 결혼 선물은 제가 알아서 제 형편대로 성의껏 해드릴게요. 아무리 그래도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신우이의 표정이 순간 싸늘해지더니 금세 다시 새초롬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참나. 언니 진짜 쪼잔하고 너무하세요. 저 진짜 서운해서 눈물 나려고 그래요. 아가씨, 제발 억지 좀.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뿐인 새언니가 나한테 너무 매몰찬 거 아니야? 내기 좀 팍팍 살려주면 덧나나? 신우이가 시어머니 쪽을 돌아보며 울먹이는 신용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시더니 저를 향해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아유, 며느라. 신우이가 오죽 기죽기 싫으면 저렇게 사정사정을 하겠니? 우리 아가씨 시집갈 집이 강남에서 떵떵거리는 의사 집안인데 네가 좀 넉넉하게 팍팍 밀어주는 게 옳게 된 도리 아니냐?
어머님, 저희도 아직 대출 갚는 신혼이고 앞으로 아기도 태어나서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요. 외제차는 진짜 무리예요. 얘가 진짜 말기가 어둡네. 돈 없으면 내 친정 엄마한테 좀 달라고 부탁하면 안 되니? 시장 통해서 건물 월세 꼬박꼬박 나오는데 귀한 딸내미 시댁 좀 챙겨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유난이니. 저는 그 순간 가슴이 턱 막혔어요. 우리 엄마 이야기까지 끌어들이다니요. 그제서야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아휴, 엄마. 그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다시 하자. 여보, 우리도 당장은 무리니까 좀 더 생각해보고 정하자. 뭘 생각해보고 정해. 내 마누라가 친정에 전화 한 통 넣어서 시원하게 잘라 말하면 바로 해결될 일이지. 저는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씩씩거리며 숨을 골랐습니다. 뒤에서 신우이가 시어머니한테 어리광 부리는 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왔죠. 엄마,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새언니가 우리 집 무시하고 나 싫어하나 봐. 엉엉.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입을 꾹 다물고 창밖만 바라봤죠. 한참 만에 남편이 먼저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까 엄마랑 동생이 한 말 말이야. 당신 너무 신경 쓰지 마. 자기는 그 황당한 상황에서 왜 내 편 안 들고 한마디도 안 했어? 아니, 내가 거기서 어떻게 나서서 뭘 말해. 엄마랑 내 동생 사이에 내가 푹 끼어서 난처하잖아. 그게 어떻게 당신 엄마랑 동생 사이 문제야. 대놓고 나한테 우리 엄마 돈으로 외제차 사달라고 생떼를 쓴 거잖아. 아참, 당신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네. 원래 우리 엄마가 좀 거칠게 말을 저렇게 막 해. 진짜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보는 소리니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라고. 남편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제 허벅지를 툭툭 두드렸어요. 달래려는 손길이었지만 저는 그 손을 살며시 치웠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신우이의 세단 타령은 몇 번이나 끈질기게 반복됐어요. 시어머니를 통해, 남편을 통해, 때로는 직접 전화로요. 저는 매번 웃으며 거절했지만 속은 자꾸 시커멓게 곪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첫 임신을 했어요. 하지만 그 임신의 기쁨도 잠시뿐이었죠. 임신 8개월에 접어들어 회사에 출산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뜬금없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며느라, 이번 추석 명절 제사 말이다. 네가 좀 도맡아서 해야겠다. 네, 어머님, 제가 혼자서 다요? 저 지금 배가 남산만 한 만삭인데요. 아유, 회사도 쉬면서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 뭐하니. 살살 움직이는 게 애 낳을 때 몸에도 좋고. 원래 며느리가 제사 한 번은 싹 해봐야 진짜 집안 어른이 되는 거 아니겠니? 음식 장만은 네가 다 하고 제사는 우리 집에 와서 지내면 된다. 어머님, 제가 배가 너무 불러서 5분도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요. 얘는 참 핑계도 가지가지다. 내가 딱 내 나이 때는 만삭배 쥐고 밧질하다가 밭고랑에서 애 낳았다. 요즘 애들처럼 툭하면 아프다고 유난 떨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라. 전화를 끊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상의했지만 남편은 또 앵무새처럼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엄마 원래 옛날 사람이라 말투가 좀 무뚝뚝해서 그래. 대신 이번 제사는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 응? 한 번만 꾹 참자. 자기가 명절 전 부칠 줄은 알아? 나물 무칠 줄은 알고? 인터넷 보고 배우면서 하면 되지. 이번엔 툴툴대지 말고 같이 좋게 좋게 하자, 우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준다는 말을 바보같이 믿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내 편일 거라고, 적어도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는 나서줄 거라고 그렇게 꼭 믿고 싶었으니까요. 추석 전날 저는 이른 새벽부터 시댁 주방에 서 있었어요. 배가 남산만 한 몸으로 서너 시간째 가스레인지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발이 퉁퉁 부어서 슬리퍼가 꽉 끼었습니다. 예, 며느라. 갈비찜 간 좀 봐라. 너무 짜면 못 쓴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과일을 드시면서 한 번씩 주방에 기웃거리셨어요.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혹시나 트집 잡을 게 없나 감시하러 오는 거였죠. 네, 어머님. 지금 막 끓고 있어서 이따가 볼게요. 그래라. 산적이랑 동그랑땡도 아주 넉넉하게 붙여야 한다. 우리 집안은 원래 상에 전을 많이 쌓아 올리는 게 예의야.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밀가루 반죽을 저었습니다. 허리를 한번 펴는데 눈앞이 핑 돌더라고요. 아침부터 제대로 앉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발목까지 저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아침 먹고 잠깐 친구 만나러 나간다던 사람이 저녁이 다 되도록 연락 한 통 없었어요. 도와주겠다던 그 얄팍한 약속은 이미 허공에 흩어진 지 오래였죠. 그때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엄마. 딸, 지금 뭐 하고 있니? 나 시댁에서 이제 전 부치려고 방금 반죽 다 해놨어. 아이고, 기가 막혀. 너 지금 만삭인데 그 많은 걸 혼자 다 하고 있어? 뱃속에 아기 있는 임산부한테 이 양반들이 진짜. 엄마의 목소리가 탁 잠겼어요. 저는 갑자기 서러워서 목이 메는 바람에 한참 대답을 못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그냥 쉬엄쉬엄 천천히 하면 돼. 딸, 너 지금 손 떼. 전 부치지 마. 엄마가 새벽부터 가게에서 벌써 다 해놨어. 전이랑 나물은 엄마가 다 해서 지금 갖고 갈 거니까 너는 시작도 하지 마. 알았지? 저는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싱크대 앞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엄마, 벌써 다 해놨다고? 장사도 바쁜데 그걸 언제 다 했어? 그럼 내 새끼 고생할까봐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싹 해놨지. 모둠전 3접시에 나물도 3가지 다 묻혀놨어. 동그랑땡이랑 산적도 다 해놨으니까 너는 정말 가만히 앉아서 좀 쉬어. 알았지? 엄마, 그러면 오늘 가게는 어쩌고? 하루 문 닫으면 되지. 돈이 대수냐? 내 새끼 몸이 먼저지. 너 미련하게 혼자 다 하려고 들지 말고 엄마 말대로 하다 말고 그냥 내버려둬. 국이나 좀 따뜻하게 데우고 나머지는 시어머니 보고 알아서 차리라고 그래. 엄마, 진짜 괜찮다니까. 여기 어머님 계시는데 오시면 어떡해. 야, 이거 사. 엄마가 며느리 노릇하러 가는 줄 알아? 음식만 쏙 놓고 바로 올 거야. 인사는 대문 밖에서만 하고 갈 테니까 넌 걱정 마라. 전화 너머로 엄마가 국수가게 철문을 내리는 덜커덕 소리, 그리고 분주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주방 구석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젓던 손이 저절로 멈췄어요. 예, 며느라. 방금 누구 전화냐? 어머님. 저희 엄마가 전이랑 나물 다 했다고 가지고 오신대요. 시어머니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셨어요. 어이구 참. 사돈이 여기까지 뭐하러 유난스럽게 오신대. 남의 집안 귀한 제사상에 감나라, 배나라 하러 오시는 거야 뭐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저 힘든 거 걱정돼서 잠깐 음식만 놓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저한테만 주시고 바로 가신다고 하셨어요. 됐다 그래라. 괜히 집안에 일만 커지는 것 같아서
영 찝찝하네. 저는 꾹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새벽부터 하루 장사도 포기하고 만삭 딸을 위해 피땀 흘려 음식을 해오시는 건데 시어머니는 고마워하기는커녕 그마저도 싫으신지 귀찮게 여기셨죠.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하늘이 시커멓게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후두득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까지 오고 난리네. 진짜.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투덜거리시며 거실로 쌩하니 돌아가셨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비 오니까 조심해서 천천히 와. 답장은 간단하게 왔어요. 응. 우산 잘 챙겼어. 금방 갈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엄마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저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탕국이나 끓이면서 엄마를 오매불망 기다렸어요. 바깥은 완전히 캄캄해졌고 빗줄기는 무섭도록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상하게 받지 않으셨어요. 비 오는 밤길이라 운전 중이신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며느라, 사돈은 도대체 언제 오신다니? 음식 가져오시면 냉장고 자리 좀 싹 비워놔야 할 거 아니냐? 네, 어머님. 전화가 안 되셔서요. 아마 다 와가시는 중일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네, 여보세요. 아, 혹시 이 전화 주인 따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여기 중부경찰서인데요. 어머님이 빗길 횡단보도에서 그만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성모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이송 중이시니까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수화기가 제 손에서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휴대전화에서 경찰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보호자분 제 말 듣고 계십니까? 며느라, 너 왜 그러니? 바닥에 주저앉고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시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휴대전화를 주워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요.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인데? 저희 엄마가 오시다가 빗길에 차에 치이셨대요. 지금 피 흘리면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셨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평소처럼 무심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냐. 그런데 너 지금 홀몸도 아닌데 어딜 가겠다고. 저 무조건 가봐야 해요, 어머님. 제발 택시 좀 불러주세요. 야, 제사 음식은 어쩌고 가. 너희 남편한테 연락해서 대신 가보라고 하면 되잖아. 저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앞치마를 획 벗어 던지고 외투도 제대로 못 걸친 채 미친 듯이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남편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계속 갔지만 끝내 받지 않았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도로에서 간절하게 택시를 잡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비를 쫄딱 맞으며 빗속에 서 있는데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간신히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발. 엄마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친정 오빠가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무너진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다 알아버렸어요. 오빠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으며 짐승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우리 엄마가, 오빠, 우리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딨어?
안에 계셔. 그런데 늦었어. 10분 전에 저는 오빠의 품에서 그만 푹 쓰러지고 말았어요. 목구멍에서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닌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깜짝 놀라서 달려올 정도로요. 만삭의 배를 끌어안고 병원 바닥에 나뒹구는 저를 오빠가 안간힘을 쓰며 일으켰어요. 엄마 보러 가자. 엄마가 너 기다리셔. 오빠의 손에 이끌려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얀 천이 덮인 싸늘한 침대 하나가 커튼 너머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떨리는 손으로 그 하얀 천을 천천히 걷어 올렸어요. 엄마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마 옆에 깊게 팬 작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냥 곤히 잠이 드신 것처럼 보였어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옷은 온통 흙탕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눈 좀 떠봐. 빨리 일어나, 엄마. 저는 엄마의 굳게 담은 차가운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얼음장같이 차가웠는지 지금도 제 손끝에 그 끔찍한 감각이 생생히 남아 있답니다. 평생 뜨거운 펄펄 끓는 육수 앞에서 살아오신 우리 엄마의 손이 그렇게 차갑게 식어 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뭐라 그랬어? 비 오니까 오지 말라 그랬잖아. 엄마, 왜 왔어? 왜 왔냐고, 엄마. 오빠가 뒤에서 제 어깨를 꽉 감싸 안았습니다. 오빠의 넓은 어깨도 주체할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경찰 말로는 횡단보도 건너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덮쳤대. 그런데 엄마는 마지막 그 끔찍한 순간까지도 음식 싼 보자기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대. 그 피눈물 나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우리 엄마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제 생각만 하셨던 거예요. 빗길에서 차에 부딪혀 날아가면서도 혹시라도 딸 주려고 싸온 음식이 바닥에 쏟아질까봐 그 보자기부터 꽉 끌어안으셨던 거죠. 엄마, 우리 엄마. 저는 엄마의 차가운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놀란 듯 움찔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제 몸 안에서는 새 생명이 힘차게 꿈틀거리는데 제 품 안에서는 저를 낳아준 엄마의 온기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는 여전히 무심한 비가 퍼붓고 있었어요. 엄마가 피 흘리며 쓰러지신 그 횡단보도에도 엄마가 꽉 끌어안고 계시던 반찬통에도 제 속에서 찢어지는 울음소리 위에도 그 잔인한 빗줄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그저 미친 듯이 쏟아지기만 했답니다. 사고 다음 날 차려진 장례식장은 유난히 썰렁했어요. 하필 추석 당일인 탓도 있었지만 엄마가 평생을 시장에서만 사신 탓에 오고 갈 친척이 많지 않았죠. 그래도 엄마 단골 손님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 찾아와 주셨습니다. 국수집에서 30년을 드나들었다는 할머니 한 분은 영정 앞에서 어린애처럼 엉엉 우셨어요. 아이고, 이 양반아. 나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라고. 당신이 말아주는 국수 못 먹으면 난 이제 어디 가서 밥을 먹어. 저는 만삭의 배를 끌어안고 빈소 한쪽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어요. 오빠가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을 맞았고 저는 너무 울어서 이미 목이 쉬어버린 상태였죠. 뱃속의 아이만 자꾸 움직이지 않았다면 저도 그냥 엄마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보, 이거 죽이라도 좀 먹어. 뱃속의 아가를 생각해야지. 남편이 죽그릇을 들고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멍한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언제쯤 오신대? 남편이 죽그릇을 내려놓으며 슬금슬금 제 눈을 피했어요. 그 눈빛이 영 심상치 않았죠. 그게
엄마가 좀 피곤하셔서 아마 내일 오실 것 같아. 내일? 내일이 발인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은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자기, 똑바로 말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여보, 그냥 좋게 넘어가자. 응? 똑바로 말해. 남편은 한참 머뭇거리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굳이 가야 되냐고 하시더라고. 사돈 돌아가신 건데 본인이 거기 가서 뭐 하냐고.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무리 밉상인 시어머니라도 며느리 친정엄마 장례식에 안 오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손에 쥔 휴지를 찢어질 듯 구기고 또 구기면서 저는 간신히 참았어요. 그럼 아가씨는? 동생은 결혼 준비로 바쁘대. 예비시댁 식구들한테 추석 인사 가는 날이라서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빈소에 국화꽃 한 송이 보내지 않았고 위로 전화 한 통도 없었죠. 조문객들이 며느리 시댁 식구들은 어디 갔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을 피했습니다. 발인날 아침이었어요. 빈소를 정리하는 남편을 붙잡고 저는 눈에 핏발을 세운 채 물었습니다. 자기, 어머님 진짜 끝까지 안 오시는 거야? 남편은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러고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원래 말을 좀 거칠게 하시는 거 알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들어. 뭐라고 하셨는데? 아냐, 됐어. 모르는 게 나아. 말해, 자기.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어머님한테 전화할 거야. 남편은 제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더니 한참 만에 쭈뼛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그러더라. 죽은 건 사돈인데 거길 내가 왜 가냐고. 산 사람 기운만 빠지게 한다고. 재수 없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검은 스카프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비겁하게 얼버무렸어요. 여보, 우리 엄마 원래 그러시잖아. 툭툭 내뱉어서 그렇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응? 자기는 그 끔찍한 말 듣고 뭐라 그랬어? 자기 장모님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엄마가 그런 말 하는데 자기는 뭐라고 대답했냐고.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비겁한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연애할 때 그토록 자상해 보이던 그 얼굴이 그날따라 악마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그제서야 이 찌질한 인간의 진짜 얼굴을 처음 보는 건지도 몰랐죠. 장례가 모두 끝나고 저와 오빠는 엄마를 납골당에 모셨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타려는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누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언니 상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예비시댁 인사 때문에 못 가봐서 죄송해요, 유유. 언니 마음 많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밥 잘 챙겨 드세요. 이제 언니 챙겨줄 사람 우리 집 식구들밖에 없는 거 아시죠? 나중에 친정집일 대충 다 정리되시면 저번에 약속하신 제 차는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제가 평생 친동생처럼 언니한테 잘할게요. 기운 내세요.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위로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자기 외제차 챙겨달라는 그 가증스러운 속내가 너무 역겨웠어요. 휴대전화를 쥔 제 손이 파르르 떨리는 걸 본 오빠가 운전대를 잡은 채 말없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한참 만에 오빠가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아, 응, 너 지금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오빠는 집 근처 한적한 카페로 저를 데려갔어요. 창가 구석자리에 저를 앉히고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시켜주고는 서류 가방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빠, 그게 뭐야? 너 먼저 이거 봐. 오빠가 봉투 안에서 꺼낸 건 차용증이었어요. 제 남편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엄마의 도장과 남편의 지장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란에는 1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죠. 이게 뭐야, 오빠? 오빠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2년 전쯤에 너희 남편한테 1억을 몰래 빌려주셨어. 뭐? 언제? 도대체 왜? 시댁이 새 아파트로 이사 갈 때 잔금이 모자란다고 내 남편이 장모한테 와서 질질 짜면서 부탁했대. 너 알면 속상해할까봐 엄마가 너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 하셨고,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차용증을 든 손이 미친 듯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럼 시댁이 새로 이사한 그 으리으리한 아파트가 우리 엄마 돈으로 산 집이야? 엄마가 1억 보탠 집이지. 엄마는 사위한테 빌려준 거니까 사위가 다달이 갚을 거라고 굳게 믿고 그러셨어. 근데 내 남편 새끼 2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갚았다. 이자도 안 붙이기로 해주셨는데 원금도 손도 안 댔어. 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뜨거운 눈물이 유자차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왜 이걸 나한테 끝까지 말 안 하셨어? 엄마 마음이야 뻔하지. 네가 시댁에서 없는 집안이라고 기죽지 말라고. 네가 친정 덕에 호강한다는 소리 듣게 해주려고 조용히 쥐어주신 거지. 사위 체면 세워준답시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오빠, 그럼 시어머니도 이 돈 받은 거 당연히 알아? 알지. 지들 아파트 잔금을 그 돈으로 치렀는데 모를 리가 있냐. 집주인 명의도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 오빠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니? 엄마가 이 차용증을 굳이 나한테 맡기신 거. 엄마가 말씀하시길 사위가 겉보기엔 순진해 보여도 돈 앞에선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만약 본인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너 시댁 식구들이 이 돈을 꿀꺽하고 우리 엄마가 그냥 준 걸로 칠 수도 있다고. 그때 이 차용증을 꼭 무기로 쓰라고 하셨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자기가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을 어떻게 아셨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평생 시장통에서 장사하면서 사람의 시커먼 마음을 그토록 꿰뚫어 보신 걸까요? 오빠, 그럼 지금 시댁 식구들은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이 돈은 비밀로 그냥 영원히 묻힐 거라고 생각하고 쾌재를 부르고 있겠지. 장례식장에도 얼굴 하나 안 비쳤다며. 그게 뻔뻔한 답이야.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쾅 하고 쳤어요.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이유, 죽은 사돈집에 뭐하러 가냐고 내뱉은 소름 돋는 망언. 남편이 이상하게 얼버무리며 눈치를 보던 찌질한 얼굴. 그 모든 악마 같은 퍼즐이 한 번에 딱 맞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짐승처럼 아주 오랫동안 울었어요. 평생 고생만 한 엄마가 불쌍해서 울고, 여태 속고 산 제가 바보 같아서 울고,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이 미워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는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가만히 얹어주며 기다려 주었어요. 한참 울고 난 뒤 저는 눈물을 벅벅 닦으며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눈동자가 바싹 말라붙어 서늘한 느낌이었어요. 오빠, 응, 이 차용증 오빠가 계속 꽉 갖고 있어. 지금은 아무한테도 절대 말하지 마. 왜? 당장 가서 엎어버려야지. 그냥
다 때가 있어.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줘. 오빠는 제 도끼 품은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지 혼자 발 뻗고 코를 골며 편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 소리가 정겹게 들렸을 텐데 그날 밤에는 당장 목을 조르고 싶을 만큼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노려보며 만삭의 뱃속을 쓰다듬었어요. 아이가 작게 발길질하며 움직였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죠. 아가야, 엄마가 하늘에 대고 약속할게. 내 외할머니가 저 악마들한테 당한 거 피눈물 나게 꼭 되돌려 놓을게. 엄마가 다 찢어 발겨줄게. 창밖에서 스산한 밤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엄마의 애달픈 목소리가 그 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단단한 무언가가 따리를 틀며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아주 차갑고 아주 무자비한 것이었죠. 사무제를 지내러 오빠와 함께 납골당이 있는 절로 향하는 아침, 하늘은 야속하게도 참 맑았습니다. 엄마 가시던 날은 그렇게 무섭게 퍼붓더니 그날따라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내리쬐더라고요. 절에서는 스님이 목탁을 치며 엄마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오빠와 저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만삭의 배 때문에 엎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밤만 굽혀 절을 했어요. 그래도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가 다 이해해 주시겠거니 했죠. 엄마, 엄마 잘 가. 이제 편하게 가. 엄마가 평생 고생한 거 이제 다 내려놓고 쉬어. 영정사진 속 엄마는 사진관에서 찍은 그 활짝 웃는 얼굴 그대로였어요. 시장 상인들이 생신 때 억지로 모시고 가서 찍어드렸다는 그 사진. 우리 엄마는 평생 그렇게 자기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을 여유도 없이 사셨죠. 의식이 끝나고 스님이 마지막으로 합장하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아주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자녀분들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엄마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치마 주머니 대신 까만 상복 외투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굳은 얼굴로 오빠 쪽을 한번 쳐다보고 법당 밖으로 나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여보세요. 며느라, 너 지금 어디쯤이냐? 절이에요, 어머님. 방금 엄마 사무제 지내고 있어요. 아, 그래. 그거 금방 끝나지? 금방은 아닌데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한참 뜸을 들이시더니 아주 뻔뻔하고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내 68생일인 거 너 설마 잊었어? 그리고 새집 집들이도 겸할 거다. 친척들 다 올 거니까 제사 끝났으면 얼른 와서 저녁상 좀 차려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엄마 사무제 날 그리고 시어머니의 생일이 겹쳤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 엄마 사무제예요. 어떻게 오늘? 알아, 나도 다 아니까 하는 말이다. 어차피 죽은 사람 제사 끝났으면 산 사람 생일은 챙겨야지. 아들이 저녁에 퇴근하면서 케이크 사들고 온다고 했다. 너는 와서 밥상만 차리면 돼. 어머님, 저 진짜. 됐다. 아무튼 친척들 오기 전인 6시까지는 무조건 와야 한다. 늦지 마라. 전화가 뚝 끊겼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더라고요. 그때 찌질한 남편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여보, 엄마가 장모님 사무제 끝나면 집으로 와달라고 하시더라. 어차피 생일 겹친 거 좋은 날이니까 당신이 한 번만 좀 맞춰줘.
응, 진짜 부탁할게. 저는 그 역겨운 문자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좋은 날. 이 인간에게는 오늘이 그저 좋은 날이었던 거예요. 불쌍한 자기 장모 사무제가 자기 엄마 생일 파티로 덮이는 그런 날. 오빠가 저를 찾으러 밖으로 나왔어요. 너 밖에서 왜 그러고 있어? 날도 추운데 안 들어오고. 오빠, 나 오늘 시댁 좀 다녀와야겠어. 뭐, 지금 어머니 사무제 지내고 이 상복 입은 채로 지금 시댁을? 응, 오늘이 시어머니 생일이래. 친척들 오니까 생일상 차리라고 나더러 오라네. 오빠의 얼굴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어요. 한참 저를 쳐다보던 오빠가 천천히 억눌린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너 정말 갈 거야? 제정신으로 이 상황에서? 가야지. 무조건 가야 해. 오빠, 왜? 가서 호구처럼 상 차려주려고? 저는 오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에는 지독한 도끼가 서려 있었죠. 어제 오빠가 보여준 그 1억 차용증 말이야. 오늘이야, 오빠. 나 오늘 저 집구석 내가 다 끝내버릴 거야. 오빠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러더니 제 어깨를 한번 세게 꽉 감싸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오빠가 뒤에 딱 버티고 있을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오빠한테 전화해. 알았지?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상복 그대로 검은 원피스와 검은 스타킹 차림으로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처럼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유난히 매섭고 선명해 보였어요. 시댁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는 벌써 손님들 신발이 가득했어요. 구두의 화려한 하이힐에 조끼 8켤레는 되어 보였습니다. 안에서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요란했죠.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신우이가 나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본 신우이의 표정이 잠깐 일그러지더니 이내 가식적으로 억지로 활짝 웃었어요. 어머, 새언니. 오셨어요? 엄마가 언니 대체 언제 오나 계속 기다리셨어요. 저는 대답 없이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어요. 거실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번쩍이고 있었고 큼직한 교자상이 거실 한가운데에 이미 펼쳐져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생일 케이크 한 판과 과일 접시, 샴페인 한 병, 그리고 신우이가 사왔다는 비싼 떡 몇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본상 음식은 제가 와서 다 차리기로 되어 있었나 봐요. 주방 쪽에는 아직 손도 안 댄 음식 재료들이 잔뜩 널려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형님. 이 집 정말 잘 뽑으셨네. 로열층의 조망까지 기가 막혀요. 어머머, 그러게. 우리 아들이 효자라서 나한테 어찌나 효도를 해대는지 몰라. 시어머니는 친척들 한가운데에서 입이 찢어지게 호호 웃고 계셨어요. 새로 한 머리, 새로 산 실크 한복, 새로 맞춘 굵은 금목걸이. 그 모든 것이 찬란하고 역겹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다시 뻔뻔하게 풀어지더라고요. 어머, 우리 며느리 이제야 오네. 친정제사일 다 봤으면 얼른 앞치마부터 둘러라. 손님들 배고파 죽겠다 그러신다. 저는 꾹 다문 입술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거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꽉 감싼 채 새까만 상복 차림 그대로요. 친척들이 흠칫 놀라며 저를 힐끔거리기 시작했어요. 예, 내 말 안 들리니? 미역국은 내가 끓여다 놨으니까 데우기만 하면 돼. 전이랑 소갈비만 얼른 좀 구워서 올려라. 시어머니가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를 재촉하셨어요. 저는 교자상 앞에 가만히 섰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세차게 요동을 쳤어요. 저의 분노에 찬 심장 박동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모양이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넓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새로 맞춘 이탈리아제, 고급 소파, 벽에 걸린 큼직한 풍경화. 그 모든 것이 제 눈에는 오직 한 글자로만 보였답니다. 1억. 피땀 흘린 우리 엄마의 1억. 어머님, 목이 바짝 말라붙어 침을 한번 꿀꺽 삼켜야 했어요. 응? 왜? 어머님, 이 집 도대체 누구 돈으로 잔금 치르셨어요? 순간 시끌벅적하던 거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이 서로 황당하다는 듯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셨어요. 얘가 갑자기 뭔 헛소리야. 친척 어른들 다 계신 데서. 어머님, 이 집, 우리 엄마가 피땀 흘려번 돈 1억 보태서 잔금 치르신 집 맞잖아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사색이 되어 싸늘하게 굳었어요. 옆에 서 있던 시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얘가 지금 미쳤나?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른들 앞에서 당장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함부로 입을 놀려요? 어머님, 잔금 모자라다고 앓는 소리에서 저희 엄마가 사위한테 1억 빌려주신 거 어머님도 다 아시잖아요. 그 1억으로 이 아파트 잔금 치르고 들어오신 거 잘 아시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듣고 있던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교자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3일장 치르는 동안 빈소에 코빼기도 안 비치셨죠. 장례식장에 조화꽃 한 송이 안 보내셨고 위로 전화 한 통 없으셨어요. 아시죠? 며느라, 너 지금 뭐 하자는 짓이야? 우리 엄마 돌아가셨다고 그 1억 빚 안 갚아도 되니까 속으로 쾌재 부르셨죠? 그래서 장례식도 안 오고 죽은 건 사돈인데 산 사람 기운 빠지게 거길 왜 가냐고 끔찍한 망언하셨다면서요. 순간 시어머니의 입이 쩍 벌어졌어요. 친척들 중 한 분이 세상에 하며 손으로 입을 막고 작게 탄식했습니다. 시누이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덜덜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제가 시댁에서 처음으로 차리는 생일상이 이거네요. 우리 엄마 핏값으로 산 이 집에서 친척들한테 둘러싸여서 생일 미역국이 목구멍으로 꿀떡꿀떡 넘어가세요. 저는 교자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그대로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무거운 상이 요란한 굉음을 내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예쁜 생일 케이크가 바닥에 풀썩 떨어져 뭉개지고 샴페인 병이 대리석 바닥을 뒹굴며 쨍그랑 산산조각 났어요. 시누이가 비싼 돈 주고 사왔다는 떡 접시도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놀란 친척들의 비명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상은요. 지옥에나 가서 받으세요. 제 입에서 그 서늘한 말이 튀어나오던 순간 마침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찌질한 남편이 생일 케이크 상자를 들고 막 들어오는 참이었습니다. 폭탄 맞은 듯 무너진 상과 바닥에 나뒹구는 음식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상복을 입고 서 있는 저를 보고 남편은 짐승을 본 듯 얼어붙었어요. 여보, 너 지금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얼빠진 남편을 서늘하게 노려봤어요. 35평생 처음으로 이 비겁한 사람의 민낯을 똑바로 쳐다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나 지금 당신이랑 이혼 준비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훔쳐간 우리 엄마 1억 그거 다 토해내게 만들 거야. 내가 이자까지 쳐서 단 한 푼도 안 빠지게 다 받아낼 거야.
남편의 손에서 케이크 상자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만삭의 배를 감싼 채 상복 차림 그대로 엎어진 생일상 한가운데에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거실에 내려앉은 무거운 침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저한테 미친 듯이 달려드셨습니다. 비싼 실크 한복 치맛자락을 거칠게 휘날리며요. 야, 이 못된 년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른들 다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폐악질이야. 시어머니는 바닥에 처참하게 엎어진 교자상을 가리키며 손을 부들부들 떠셨어요. 놀란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슬금슬금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는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새언니,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이잖아요. 엄마 68번째 생일이라고요. 어떻게 언니가 이래요, 진짜. 저는 시누이를 한번 서늘하게 쳐다보고 다시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꽉 줬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저희 엄마 사무제인 건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절에 가서 엄마 영정 앞에서 피눈물 흘리다 왔어요. 그게 뭐, 내 엄마 죽은 거랑 내 생일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시어머니의 피도 눈물도 없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한 번 숨이 멎었어요. 친척들 중 한 분이 참다 못해 시어머니 팔을 꽉 잡았습니다. 형님, 그 말씀은 진짜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친정엄마 사무제인데. 시끄러워. 이 집이 내 집이야. 내 생일에 내 집에서 내가 뭔 소리를 하든 동서가 뭔 상관이야. 그때였어요. 현관에서 얼어붙어 있던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여보, 너 지금 왜 이래? 진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저는 남편의 징그러운 손을 매몰차게 획 뿌리쳤어요. 자기, 우리 엄마 1억 자기가 2년 전에 몰래 빌린 거 맞지?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그때까지 미친 듯이 악을 쓰던 시어머니도 그 말에 순간 멈칫하셨습니다. 시누이는 어머니와 오빠를 번갈아 쳐다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엄마, 오빠, 무슨 소리야 이거? 언니 친정 엄마한테 우리가 1억을 빌렸다고? 아가씨는 진짜 몰랐어요? 어머님이랑 자기 오빠가 우리 불쌍한 엄마한테 1억 빌려서 이 아파트 잔금 치른 거 정말 몰랐어요? 시누이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휘휘 저었어요. 그 얼굴이 어찌나 억울해 보이던지 저는 속으로 차가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언니. 난 정말 맹세코 몰랐어요. 엄마, 진짜야? 시어머니는 묻는 시누이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저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빌린 돈이야? 내 엄마가 딸년 대기업에 시집 잘 갔으니까 기분 좋아서 사위한테 그냥 준 돈이지.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어머님, 사위 도장이 뻔히 찍힌 차용증이 있는데도 그렇게 뻔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용증? 무슨 놈의 차용증? 그런 거 없어. 시어머니는 제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악다구니를 쓰셨어요. 목에 퍼런 핏줄이 울퉁불퉁 솟을 정도였습니다. 내 엄마가 우리 귀한 아들한테 그냥 턱 준 돈이야. 우리가 빌린 게 아니라 내 엄마가 사위 이뻐서 집 사는데 보태준 거라고. 그게 어디 빚이야. 어머님, 게다가 이제 내 엄마도 죽고 없는데 그 돈이 무슨 내 엄마 돈이야. 너희 오빠라는 사람이 너한테 뭐라도 헛소리했대? 증거 있어? 저는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을 한참 쳐다봤어요.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 보낸 지 이제 겨우 나흘째였는데요. 어머님, 저희 엄마 차가운 바닥에서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 죽었으니까 돈 떼먹어도 된다는 소리로 들려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요?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야. 너 지금 누구한테 그 버르장머리 없는 말투를 쓰는 거야. 그때 꿀먹은 벙어리 같던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저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추악한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다급함과 얄팍한 계산이 뒤섞인 비열한 얼굴이었죠. 여보, 당신 진짜 너무한다. 장모님 돌아가신 건 나도 가슴 찢어지게 아파. 근데 이거랑 그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 뭐가 달라, 자기야. 도대체 뭐가 다른데? 장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차용증이든 뭐든 이제 다 의미 없잖아. 어차피 받을 사람도 없고 그냥 우리 부부가 그 돈으로 잘 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핏대를 세워. 저는 그 미친 소리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튀어나왔어요.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진짜 미친 사람처럼 소리내서 웃어버렸습니다. 자기, 지금 그 말 진심이야? 우리 엄마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그 1억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여보,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방금 자기 입으로 똑똑히 말했잖아. 받을 사람이 죽고 없다고. 그럼 자기는 지금 우리 엄마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그 핏값 1억 낼름 먹튀하겠다는 거 아니야? 먹튀라니, 여보 말이 너무 심하다, 당신. 그럼 이걸 뭐라고 하라고. 도둑놈 신보로 먹튀하는 게 아니면 뭔데. 저는 덜덜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깊이 파고드는데 그 통증이 아주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자기를 완벽하게 잘못 봤다. 우리 엄마가 빗길에서 끔찍하게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자기는 속으로 돈 안 갚아도 되는 기회라고 생각했구나. 그치?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해. 시어머니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틈을 끼어드셨어요. 이번에는 아예 저를 밖으로 밀치려고 억센 손을 뻗으셨습니다. 허허, 됐다. 다 필요 없어. 너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당장 보따리 싸서 내 집에서 나가. 내가 너 같은 표독스런 며느리 둔 적 없다. 시어머니가 저를 확 밀치려는 순간 제 불룩한 배에 그 억센 손이 닿았어요. 만삭의 배를 향해 시어머니의 손이 뻗어오는 걸 보며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곧 애 나올 만삭이에요. 만삭이고 나발이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썩 나가. 그때였어요. 친척 한 분이 참다 못해 펄쩍 뛰며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남편의 작은 어머니셨어요. 아이고 형님, 제발 진정 좀 하세요. 만삭인 애를 그렇게 세게 밀치면 어떡해요. 뱃속에 귀한 손주 어쩌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친척이라고 전혀 편드는 거야? 이 집구석에서 내 편이 어떻게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는 허공에 삿대질을 하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비싼 한복 저고리가 헝클어지고 머리도 산발로 풀어져서 꼴이 영 말이 아니었습니다. 친척들도 이제는 슬슬 겁을 먹고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뜨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는 이만 가봐야겠네요. 생일 축하드려요, 형님. 저희도 이만. 집안 분위기가 영 아니라서. 친척들이 한 분,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자 시어머니는 더 불같이 화가 나셨어요. 가지 말라고 붙잡는 목소리가 애절하고 비참하게 변했죠. 아니, 어디들 가. 밥 한술 식사도 안 하시고.
여기 앉으세요, 좀. 전현이 미쳐서 저러는 거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그 아수라장에 다시 앉지 않았어요. 친척들은 서둘러 신발을 깨어 신고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아까 저를 편들어 주신 작은 어머니만이 나가기 전 제 손을 살짝 잡아주시며 조용히 속삭이셨어요. 애기야, 제발 뱃속 애기 생각해서 몸조리 잘해라. 친정엄마 끔찍한 일은 내가 진심으로 애도한다. 힘내라. 그 따뜻한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저는 꾹 참았던 눈물이 핑 돌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이 악마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며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친척들이 다 나가고 썰렁해진 거실에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사람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바닥에 엎어진 교자상과 깨진 그릇들 사이에서 시어머니가 다시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봐라. 네가 내 칠순도 안 된 내 생일 완벽하게 망쳐놨어. 친척들 다 쫓아냈다고. 이 쳐죽일 못된 것. 어머님, 망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에요. 우리 엄마 장례식에 국화꽃 한 송이 안 보내신 분이 그 불쌍한 사돈 돈으로 산 집에서 미역국, 생일상 받으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사돈 돈이야. 우리 돈이야. 그거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면서 벌어서 산 집이야. 내 엄마 돈 아니라고. 저는 억지를 부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그제서야 차분하게 외투 주머니에서 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단축 번호를 꾹 누르고 조용히 귀에 댔습니다. 신호가 한 번, 두 번 가는데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혀서 계속 악을 쓰고 계셨어요. 너 어디다 전화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 내까짓게 전화할 때가 도대체 어디 있다고 생쇼야. 저는 핏발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서늘하게 말했어요. 오빠, 바뀌지? 지금 바로 들어와. 오빠에게 전화를 끊고 1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에서 띠리링 벨소리가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벨소리에 흠칫 놀라 움찔하시더니 저를 한번 매섭게 쏘아보셨습니다. 누구야 또? 친척들 다 갔는데 이 야밤에 이 집에 올 사람이 더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자 친정 오빠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방금 엄마 장례식장에서 입고 있던 상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오빠는 제가 부르면 언제든 오려고 아파트 앞 카페에서 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응. 오빠 들어와. 오빠가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서자 처참하게 엎어진 교자상과 깨진 그릇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빠는 그 난장판 광경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빠를 보고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치셨어요. 아니, 내 오빠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이 야밤에 여길 왜 와? 누가 오라고 부르기라도 했어? 제가 불렀어요, 어머님. 며느라, 너 진짜 막 나가자는 거야? 친정 식구 불러다가 대놓고 집안 싸움을 만들겠다는 거야? 오빠는 대답 없이 거실 한가운데에 선 채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투명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파일 안에는 누런 종이 한 장이 곱게 들어 있었죠. 오빠가 남편을 향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서류를 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오늘은 날이 좀 매제. 우리 장례식장에서 얼굴도 제대로 못 봤네요. 워낙 정신이 없기도 했고 그쪽 집안 식구들은 아예 오시지도 않았으니까. 어머니 장례 다 끝났으니 오늘이라도 얘기 좀 확실히 합시다. 오빠는 차분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얼음장처럼 서늘하고
무서운 것이 실려 있었어요. 세무사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탈세범들 간이 떨어지게 만드는 법을 몸에 익힌 사람 특유의 말투였죠. 사돈 어르신, 오빠가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이게 뭔지 똑똑히 아시죠? 오빠가 파일에서 차용증을 꺼내 시어머니 눈앞에 내밀었어요. 시어머니의 흔들리는 눈이 차용증 위에 꽂혔습니다. 자기 아들 이름, 인감도장, 그리고 1억이라는 숫자. 안경을 안 써도 다 알아보셨겠죠. 그게 도대체 뭐야?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사돈 어른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죠. 어차피 이건 매제랑 저희 죽은 어머니 사이의 은밀한 거래니까요. 그런데 이 돈이 이 아파트 잔금으로 고스란히 들어간 거, 입금된 날짜랑 잔금 치른 날짜가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저희 쪽에선 방금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까지 싹 다 뽑아서 가지고 있어요. 너 지금 감히 뭐라는 거야? 남의 집 사정을 네가 어떻게 알아? 우리 어머니 피땀 흘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자식인 저희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 차용증 맡기실 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시댁세 아파트 잔금 모자란다고 사위가 하도 질질 짜서 빌려준 돈이라고. 사돈댁 아파트 잔금으로 1억이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세무사 오빠의 팩트 폭행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 모양이었습니다. 오빠가 다시 남편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은 채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죠. 자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직접 차용증 써준 거 확실히 기억하지. 여기에 자네 인감도장 찍혀 있고 자필 서명도 분명히 있어. 원본은 내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고 자네는 사본 가지고 있을 거고. 형님, 저는 그게 장모님이 그냥 안심하시라고 형식적인 거라고. 형식적이라고? 오빠의 목소리가 순간 얼음장처럼 싸늘해졌어요. 매제. 차용증이라는 건 쓰는 순간 완벽하게 법적 효력이 생기는 무서운 서류야. 자필 서명에 인감도장까지 확실하게 찍혔으면 법정 가서 더 말할 것도 없고. 오빠가 차용증을 다시 파일에 툭 집어넣으며 말했어요. 내가 오늘 야밤에 굳이 찾아와서 이거 보여준 건 매제한테 마지막으로 예의상 직접 말해주는 거야. 내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우리 로펌 변호사 통해서 내용 증명 보낼 거니까 그리 알아. 원금 1억에 그동안 밀린 법정 최고 이자까지 전부 청구할 거고. 기겁한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장모님도 빌려주실 때 이자는 안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얘기지. 이제 세상에 안 계시잖아. 우리 어머니 남기신 돈은 이제 법적으로 나랑 내 동생한테 상속되는 거야. 상속된 채권에 대해서는 무조건 법정 이자가 붙는 거고. 자네도 대기업 다니니 아는 상식 아닌가. 오빠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파일을 꺼냈어요. 그리고 내일 변호사랑 상의해서 가압류도 바로 진행할 거야. 어머니 돈 들어간 이 아파트, 내가 채권 회수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사고 팔지도 못하게 법적으로 꽉 묶어둘 거고. 그 무서운 말에 시어머니가 숨 넘어가는 비명을 지르셨어요. 뭐? 내 아파트를 가압류한다고? 네가 뭔데 내 집을 건드려. 이건 엄연히 내 집이야. 내 명의란 말이야. 사돈어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집 잔금에 저희 어머니 피 묻은 돈 1억이 들어갔다는 자금 추적은 제가 세무사라 이미 다 끝났으니까요. 내일 법원에 서류 청구하면 가압류 따위 얼마든지 걸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완전히 말문이 막히셨어요. 그저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실 뿐이었죠.
오빠는 마지막으로 신우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신우이는 아까부터 한쪽 구석에 잔뜩 쫄아서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살벌한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점점 사색으로 썩어가고 있었죠. 오빠가 신우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거기 신우이 분, 잠깐 말씀 좀 드리죠. 저요? 다음 주에 강남에서 번듯하게 결혼식 올리신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예비 시댁 되는 집이 아주 떵떵거리는 의사 집안이라면서요. 신우이의 얄미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뭔가 엄청난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모양입니다. 오, 오빠. 그건 왜 물어보세요? 저번에 우리 어머니 시장 통가게에 한번 와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랑 엄청 하셨다면서요. 예비 시아버님이 강남에서 제일 큰 병원 원장님이시라고. 저희 불쌍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그 얘기 다 하셨어요. 그게 무슨 사돈 장례식에 조문 한번 안 온 뻔뻔한 집안 딸이 사돈 죽었다고 빈1억 떼먹으려고 폐악질 부린 파렴치한 집안 딸이 지금 강남 한복판 의사 집안 며느리가 되겠다고 시집을 간다더라.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그 대단하신 의사 집안에 들어가면 결혼식이 어떻게 될까요? 오빠,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저 진짜 몰랐어요. 엄마가 돈 빌린 건 저는 정말 몰랐다고요. 신우이가 다리에 힘이 풀려 오빠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예쁜 눈에서 새카만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장례식 직후까지만 해도 저한테 당당하게 외제차를 뽑아달라던 그 여우 같은 얼굴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비굴함만 남아 있었죠. 몰랐다고요. 저 정말 맹세코 몰랐다고. 엄마가 그런 미친 짓 하신 줄 저는 정말 몰랐어요. 새언니. 아가씨가 몰랐든 아셨든 그건 이제 제 알 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동생이 당신들한테 당한 눈물을 똑같이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오빠는 벌벌 떠는 신우이를 한번 차갑게 내려다보고 다시 든든하게 저를 쳐다봤어요. 이제 갈까?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가슴속에 묵직하게 뭉쳐있던 쇳덩이가 쑥 내려가며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세무사 아들에게 맡겨두신 그 차용증 한 장이 저를 지켜주는 이렇게 무섭고 든든한 방패가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나가려는데 찌질한 남편이 허겁지겁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여보, 잠깐만. 나랑 우리 얘기 좀 해. 부부끼리 대화로 풀자. 응, 내가 다 잘못했어. 저는 남편의 더러운 손을 천천히 힘주어 떼어냈어요. 자기, 이혼 서류 내일 아침에 로펌에서 보낼게. 도장 찍어. 그리고 양육권은 내가 완벽하게 가져갈 거야.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 자기 같은 인간한테는 털끝 하나 안 남겨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여보, 너 진짜 왜 이렇게 독하게 굴어? 그리고 자기,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말해줄게. 저는 넋 빠진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한때 이 자상한 척하는 사람을 사랑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구역질 나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자기 결혼한다고 불쌍해서 얻어주신 전셋집 말이야. 그거 명예 아직 100% 내 이름이야. 자기 거기서 당장 일주일 안에 짐 빼서 나가야 할 거야. 알아서 해. 저는 든든한 오빠의 팔을 잡고 미련 없이 현관을 나섰어요. 등 뒤로 다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시어머니와 파혼 위기에 처한 신우이, 이혼당할 남편이 처절하게 악을 쓰며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오빠가 제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잘했어.
독하게 잘 참았어.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 딸 잘했다고 웃으실 거다. 저는 오빠의 따뜻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제야 꾹 참았던 맑은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오랜 지옥 같은 체증이 뻥 뚫리며 내려가는 것 같은 뜨거운 안도의 눈물이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혼자 사시던 그 작은 방 안에 만삭의 몸을 뉘인 순간 엄마의 채취가 훅 끼쳐왔습니다. 베개에서도 이불에서도 장롱 속 옷가지에서도요. 저는 그 이불을 꽉 끌어안고 아주 오래 울었어요. 그동안 꾹꾹 참았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엄마, 나 오늘 진짜 잘했지? 엄마가 남겨주신 그 종이 한 장, 내가 제대로 썼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데 하늘에 계신 엄마가 제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환영에 기대어 가까스로 지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무사 오빠는 약속대로 철저하게 움직였어요.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시댁 아파트에 가압류를 떡하니 걸었습니다. 사색이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한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댔어요. 하지만 저는 번호를 싹 차단하고 일절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사 대 변호사로만 진행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신우이의 파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빠가 굳이 예비 사돈댁에 따로 연락을 넣지 않았는데도 좁은 바닥 소문이라는 게 참 빠르더라고요. 신우이의 예비 시아버지가 우연히 같은 병원 의료진을 통해 그 파렴치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의사 집안이라는 곳이 체면을 얼마나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지 신우이는 그때서야 뼈저리게 배웠겠죠. 예식장 계약금은 허공으로 날아가고 청첩장은 다 찢어졌고 새 신혼집으로 준비해둔 아파트도 당장 취소되었습니다. 신우이는 그 후로 저한테 수백 통의 문자를 미친 듯이 보냈어요. 처음엔 싹싹 빌고 다음엔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마지막엔 악에 바쳐 저주를 퍼붓는 문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전부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싹 다 넘겼어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요. 시어머니의 아파트는 결국 법원 경매로 넘어갔어요. 가압류 상태에서 밀린 은행 대출 이자까지 겹치니 그 빚을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나중에 듣기로는 아파트가 헐값에 낙찰되고 남은 돈에서 우리 엄마 1억 원금과 법정, 이자까지 다 돌려받고 나니 시어머니 손에 떨어진 돈은 정말 쥐꼬리만큼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변두리 다 쓰러져가는 빌라 월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가셨대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 돈을 덥석 빌려오라고 시키지만 않았어도. 뭐, 이 자식이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겨. 네가 그 비싼 아파트 산다고 안달복달하지만 않았어도 이 사달은 안 났어. 뭐라고? 엄마야말로 평생 헌집 산다고 매일 한탄하셨잖아. 월세방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매일 그렇게 서로 남 탓을 하며 지옥같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 동네 시장에서 시어머니를 우연히 마주친 엄마 단골 할머니가 저한테 몰래 전해주신 얘기였어요.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봉지 하나에 파 한 단 사시면서 덤으로 더 달라고 구질구질하게 졸라대시는 걸 보고 속으로 혀를 쭈쯧 차셨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어요. 파혼당한 후로 집에서 매일 울고불고 물건을 부수며 난리를 쳤답니다. 결국 부모님 월세방에서도 쫓겨나서 친구 집을 전전하며 거지꼴로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저는 그 처참한 소식을 들으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올 것이 왔구나. 당연한 결과가 당연하게 왔구나. 그 정도였죠.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건 제가 출산을 딱 2주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이혼 서류에 최종 도장을 찍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죠.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2층 건물에서 오빠네와 가까이 지내며 홀로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뱃속 아기를 위해 태교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건물 앞 골목길에서 낯익은 찌질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반쪽이 된 수척해진 얼굴에 며칠은 감지 않은 것 같은 떡진 머리, 꼬질꼬질하게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죠. 여보, 여보 아니야. 나 이제 당신 여보 아니잖아.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남편은 그 길바닥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힐끔거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딱 멈추고 그 비참한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나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해. 내가 우리 엄마 편만 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장모님 빈소에서 당신 옆에 있을 때 그때라도 내가 엄마 잘못 좀 확실히 짚어드렸어야 했는데. 당신이 우리 집에서 시달리고 힘들 때마다 자꾸 엄마 편 들었던 거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남편의 좁은 어깨가 들썩였어요. 찔찔 울고 있었죠. 예전 같으면 그 불쌍한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야. 응. 나 듣고 있어. 말해. 그때 우리 엄마 사무제 날 자기가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어차피 겹친 거 좋은 날이니까 생일 파티 좀 맞춰달라고 했지. 우리 엄마 사무제가 자기한테는 그냥 엄마 생일이었잖아. 여보,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그리고 우리 오빠가 차용증 얘기 꺼냈을 때 자기가 내 눈앞에서 뭐라고 짓거렸어. 장모님 돌아가셨으니까 그 돈 이제 다 의미 없다고 했잖아. 그냥 우리 부부가 입 싹 닫고 잘 살면 된다고. 기억 안 나? 남편이 움찔했어요. 바로 그 비열한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피식 헛웃음을 쳤습니다. 빨리 일어나. 아랫동네 사람들 지나가면서 다 본다. 여보, 제발 딱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나 좀 용서해줘. 제발. 미안해. 난 이제 자기 그 찌질한 얼굴 1초도 보는 게 역겨워. 내 뱃속 이 아이 평생 자기 같은 아빠 얼굴 모르고 자라게 할 거야. 우리 아이의 남남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무릎 꿇은 그 사람을 차갑게 지나쳐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등 뒤에서 남편이 엉엉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미련하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2주 뒤 저는 병원에서 아주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 엄마를 쏙 빼닮은 예쁜 아이였어요. 특히 방긋 웃을 때 입가 양쪽이 살짝 올라가는 모양이 엄마랑 정말 똑같더라고요. 간호사가 핏덩이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시는데 저는 아기 얼굴을 보며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엄마, 우리 엄마가 다시 나한테 온 것 같아. 엄마 너무 보고 싶어? 건물 주인 세무사 오빠가 저를 아주 극진히 챙겨주셨습니다. 최고급 산후조리원도 오빠가 다 알아봐 주시고 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는 매일같이 들러 반찬이며 생필품이며 챙겨주셨어요. 엄마 절친이셨던 시장 상인 이모님들도 매일 번갈아 오셔서 아기 목욕시키는 법이며 속삭여 여미는 법까지 친정엄마처럼 다 가르쳐 주셨답니다. 엄마가 안 계신 그 시린 빈자리를 주변의 따뜻한 분들이 하나씩 꽉 채워주셨어요. 우리 딸아이가 드디어 첫 돌을 맞이한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저는 예쁜 아기를 품에 안고 엄마 산소를 찾았습니다.
든든한 오빠도 당연히 함께였어요. 산소 주변에는 분홍빛 진달래가 아주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우리 예쁜 손녀딸도 데려왔어. 엄마 쏙 빼닮아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 저는 산소 앞에 정성껏 상을 차렸어요. 엄마가 생전에 제일 좋아하시던 따뜻한 잔치국수를 한 그릇 올리고 그 옆에 귀여운 아기 과자도 하나 놓아드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가 물려주신 2층 건물에서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어. 1층 엄마 국수집은 이모님이 인수해서 계속 장사하고 계시고 2층은 내가 예쁜 카페로 꾸며서 살림집이랑 같이 쓰고 있어. 이모님이 엄마 손맛이랑 똑같이 만들어주셔서 시장 단골 손님들이 잊지 않고 그대로 다 오신대. 딸아이가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엄마 비석을 툭툭 두드렸어요. 할머니 안녕 하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눈물 안 흘려. 아니, 아주 가끔은 울지. 우리 엄마 너무 보고 싶어서. 근데 나 진짜 잘 살고 있어. 그 인간들 보란 듯이 아주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 바람이 한번 선선하게 불었어요. 보이지 않는 엄마가 제 머리를 포근하게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끔 눈을 감고 그때 그 끔찍했던 일들을 돌이켜봐요. 만약 우리 엄마가 그 차용증을 오빠에게 몰래 맡기지 않으셨다면, 만약 우리 오빠가 그걸 끝까지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바보 같았던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평생 뻔뻔한 시댁 식구들한테 하녀처럼 시달리면서 불쌍한 우리 엄마 핏값을 그냥 가슴에 묻어버리고 살았겠죠. 우리 엄마는 빗길에 가시는 그 마지막 비참한 순간까지도 저를 든든하게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살아서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뒤에도 영원히요. 세상에는 참 무서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남의 베푼 호의를 당연한 지들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 살아생전 진 빚을 죽은 사람에게서는 뻔뻔하게 떼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얄팍한 이익 앞에서는 피부치의 슬픔도 안 보이는 악마 같은 사람들, 그런 인간들한테는 친절이 호구가 되는 약점이 되고 배려가 만만함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품에 안긴 딸아이에게는 세상을 사는 법을 꼭 단단하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따뜻한 마음은 귀한 거지만 그 귀한 마음을 함부로 짓밟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단호해도 된다고. 내 엄마가 나를 지키기 위해 금고에 남겨주신 그 얇은 종이 한 장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지킬 무기를 단단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요. 엄마, 나 이제 씩씩하게 잘 살게. 우리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원 없이 고마웠어. 사랑해. 산소 앞에서 아이를 안고 일어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유난히 맑고 눈부신 하늘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우리 엄마의 따뜻하고 호탕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사연자님의 씩씩한 홀로서기와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상에는 선의를 악용하는 뻔뻔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머니의 깊은 내리사랑을 무기 삼아 우리도 세상을 단단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렸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